들어오시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집은 완락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원 서당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 데서 온 제자들이 숙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은 농운전사 기숙사입니다. 언덕농자 구름문자, 언덕 위에 구름이 걸려있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다가 농운전사를 지었다. 이것도 직접 설계하고 지으십니다. 8칸짜리, 8칸짜리 집입니다. 집을 저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 건물이고, 요 가운데가 이거고요. 왼쪽 건물이 요겁니다. 8칸 격집입니다. 뒤에 방이 있고, 앞에 마루가 있고, 뒤에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방이 4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 창문을 많이 냈죠. 방문도 많이 냈고. 왜요? 채광, 통풍. 많은 사람이 기거를 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위에서 쳐다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붕에서? 예? 용두, 뭐라고 합니까? 요 지붕 위하고 요 조붕 위하고 가운데를 연결하면 이런 글자가 생겼어요. 그 뒤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어로 H인데, 옆으로 씌우면 공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대개선생님 집 설계할 때 그렇게 하셨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옥진가로 가겠습니다. 자, 오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렀던 도산서당과 농운전사는 대개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집이고요. 이 옥진각은 1970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선역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치고 손보고 다듬고 한 것이 선역화 사업인데요. 그때 대개선생님께서 도산서당에서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갖다 놓은 박물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도산서당에 제가 뭐 했죠? 대개선생의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근급, 전략, 설명이라 했죠. 대개선생님 여기 완전히 살던 곳은 아니에요. 서당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던 물건이 몇 점 있습니다. 정삼품까지 지내신 분이 왜 저렇게 물건이 적을까? 값진 보석이 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가서 생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현명. 안으로 쭉 들어오십시오. 풍무. 자, 가셔서 저를 보고 서시면 됩니다. 그 안에까지 가세요. 네네네. 저를 보고 서십시오. 저를 보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대개선생의 생애 1501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70세까지 사셨죠. 이때 70세까지 사셨다는 말은 아까 이사장님 강의에서 말씀드린 지금으로 치면 100세 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7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춘천박씨 어머니께서 7남매를 키우는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아주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아버지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7남매를 태어나서 항상 교육의 목적이 너희는 공부만 잘했으면 안 된다. 행동이 남보다 1000배, 100배 노력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01년에 태어나서 6살을 더하면 7살이 되는데 우리 나이로 하니까 1살 빼면 6을 더하면 7이 되는데 요 1을 우리 그 한국 나이로 1살 더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을 더하면 1506년이 됩니다. 1506년에 돈이 없었어.
학원에 가면 학원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집 노인을 찾아가서 천장을 배웁니다. 12살 때 12년에 숙부 삼촌을 찾아가서 논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면은 대개 선생님이 공부한 학문이 성리학이거든요. 중국의 주자가 만든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만든 주역을 1520년에 공부를 했어요. 이때 숙식을 잊어버리고 침식을 잊어버리고 공부를 해서 명을 얻습니다. 명을 얻은 사람이 왜 70세까지 사셨나? 그 이유는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거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대개 선생님이 살아가는 목적은 나는 배설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해서 과거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과 이웃집. 야, 되게 왜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안 치냐? 그러고 있다가 1534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이제 임금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나라 일을 돌보러. 갔지만 배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내가 그만두고 사표를 쓰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해도 임금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나라 일을 잘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임금님의 허락을 얻어 1549년에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 너머에 있는 계상서당입니다. 거기서 10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1560년에 이곳에 와서 10년간 또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본인이 돌아가실 것을 아셨나 봐요. 댁에서 사시는 집이 한쌈입니다. 여기에다 아들, 손자, 조카들 다 모아놓고 내가 죽기 전에 저 화분에 물을 주라. 그 화분이 내와 화분, 지금으로 치면 아마 분재식으로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내일 우리가 갈 댁의 선생님 묘소는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일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쭉 저까지 가서 이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이걸 묻혀서 오늘 저녁에는 뒤로 돌아서 설명드릴게요. 이 할짝반에 먹을 묻혀서 찍으면 요거는 그림을 그린 거고 저 에어컨 옆에 앵콩이 있습니다. 저런 그림이 됩니다. 성악식도라는 건 뭐냐? 아까 우리가 정교당에서 배웠던 백록동교, 삼강오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임금에게 이걸 선조 임금이 17세 때 임금이 됐거든요. 내가 이걸 68세 때 댁의 선생님이 그래서 임금님께 드릴 테니 임금님께서 이 때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 전하께서는 성군이 될 것이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해서 선조 이후의 임금님들은 전부 이 성학식도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대요. 뒤로 돌아보세요. 댁의 선생의 좌우명입니다. 무불경, 모불명이 아니고 모불경이고 무불경, 신기고 여기 두 개밖에 없죠. 이걸 할자로 오늘 저녁에 탁본 연습할 거예요. 실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오십시오. 무불경이라. 댁의 선생의 유품이 여기 등경에서부터 완서까지 여기까지인데요. 특별히 아까 이사장님의 강의에서 보여준 서기 이것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서기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팔을 올려놓고 책을 읽던 책상이잖아요. 팔아서 없어질 때까지 저렇게 쓰셨다면 저기 손을 몇 번 올려야 되겠다 했습니까? 그렇게 청렴하고 근검하고 전략하며 사셨다면 내가 정삼품을 지낸 벼슬 아치면 하인도 이 서기 하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의학서적입니다. 그 의학서적을 조선에 가져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맞도록 댁의 선생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댁의 선생의 병을 견디고 오래까지 사셨던 이유는 중화탕과 양생지법입니다. 중화탕은 여기는 병은 마음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마음의 예방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오래 사실 수 있다. 지금부터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생각을 간사하게 갖지 말라. 사무사. 자, 다르게 마음 가지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이 30가지를 전부
매일 실천합니다. 의도적으로 실천하시는 거죠.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실제로 하는 행동입니다. 자, 심기. 하루 매일 하면 심장의 기운을 킵니다. 이런 실천을 하시면서 자신의 병을 극복해 나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뒤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지구본과 같이 생긴 본천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지구본과 비슷하죠. 저 위에 있는 것이 진품인데 역시 진품은 북학진흥원에 있습니다. 이건 안동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기증하신 겁니다. 오늘날까지 태계선생이 존중받는 이유,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태계선생님 교육자죠, 학자죠, 정치가죠, 의학에 관심 가졌죠, 우주에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자리를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마당에 나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화장실이 있습니다. 급하신 분은 저 화장실을 빨리 사용하시고 시사단 앞에 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을 못 찍으시는 분은 여기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약 10분만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정조임금이에요. 조선시대 때. 정조임금 시대에는 우리 사회가, 조선 사회가 당파 싸움으로 유명했어요. 당파. 아시죠?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싸워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기양 보내고, 임금께서 기양 보내고 그러던 당파 싸움이 심하던 곳입니다. 그때 이 영남지방, 경남, 경북 영남지방의 사람들이 과거시험을 치러 못 갔어요. 한양까지. 그래서 정조임금께서 안동에 가서 과거시험을 한번 치러봐라. 그러면 영남지방의 선비들이 많이 발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시험을 치르게 된 곳이 바로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에 와서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지금 이 물은 낙동강 상류예요. 전통에는 강 넓이가 이렇게 안 높습니다. 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상류가 물이 조금. 7,200명 강화문 앞에 모이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세계가 가까이 있고 이러니까 발바 준비고. 세계 선생 종택입니다. 지금 종손께서는 지난 3월에 93세 일기로 돌아가셨고, 지금 지키고 있는 분은 자녀분이 아니고, 자녀분은 지금 올해 50 먹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셔가지고 교대로 오시는 분을 손님을 맞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들어가는 쪽 건물은 책이 없어서 되겠느냐. 태계 선생의 학문과 그 정신을 이어받는 이 도산서원이 있는데,
자, 여기 서치가지고 긴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서고 그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거 앉는 데가 아니고 앞에 스톱. 바로 아주 이양걸음 이래 하셨고요. 우리 태계 종택 이래 오신 우선 여기에 띄워놓은 분이 아까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되게 종손이신데 지난 3월 7일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직접 배우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마침 우리 지도원 중에 어떤 분이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수련 지도 왔다가 이렇게 찍은 게 있어서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고학병 지도원께서 버스 안에서 이 태계 종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조금 이런 얘기는 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 이야기인데요. 집 보면 이 전체를 우리 태계 종택이라고 부르고 또 들어올 때 보신 분은 뭐 구택이란 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구택이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 여러 대를 이어서 살아온 집을 구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신 분 이 집의 대문이 둘로 나눠져 있죠. 보통 안동에 아무리 고택 가더라도 대문은 하나의 대문인데 여기는 똑같은 소술 대문이 두 곳입니다. 저쪽으로도 들어간 문이 있고 이쪽으로도 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주 특이함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집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겠지만은 이 집은 태계 후손이 지었다기보다는 제자 후손들이 지어진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100% 지어질 때 그 주변의 유림들이 또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어질 당시부터 조금은 내력이 다른 집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라. 빛이 납니다. 힘이 싹 솟아나는 걸 느끼고요. 힘이 있죠, 그죠? 네. 이 글은 도산자병 중에 반타석이라 하는 시가 있는데 태계성 시입니다. 그 시를 칠은 절구인데 이제 네자 세자 네자 세자니까 7자씩 4줄이죠. 그 시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 시를 한마디로 잘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동에서 이 도산으로 오다 보면 그 안막제라고 하는 곳에 안동에는 길 위에 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문 이름이 있는데 그 도신문이라는 현판도 종선 어른이 있으셨습니다. 이 글씨 한번 보시죠. 이것도 역시 종선 어른의 글씨. 그래서 글씨를 잘 쓰셔서 그런지 글씨를 써가지고 수련을 나눠 드리고서는 그 글씨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강의실에도 보면 앞에 좌우에 뭐 이렇게 걸리는 거 보시죠, 그죠? 그 4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때 써가지고 수련생한테 나눠드리고 말씀을 했던 글씨들이. 이게 이제 글씨 쓰는 그 서실의 장면인데 이렇게 한지가 4장이 세팅이 되어 있지,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쓰십니다. 쓰신데 붓을 잡은 손 모양이라든가 또 글씨 획수 뭐 이런 걸 보면 저와는 비교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미 연세가 90이 넘고 이러시니까 손의 힘도 좀 많이 적으실 거고
그러니까 보통 붓글씨 쓸 때 붓을 잡는 자세는 다르지 않습니까? 연필 찌듯이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넉 장 써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마르도록 하고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아침 드시고 100장, 점심 드시고 100장, 저녁 드시고 100장 이것을 참 규칙적으로 쓰셨어요. 쓰시고 여기 그 따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쓰실 때는 막 아주 콧노래도 부르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쓰셨다 이런 것들을 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만들 조자, 지을 조자, 만들 조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쌓이는 복복자라고 썼습니다. 조고 가자, 복남설자, 한미의 일자, 여기에요, 도장에 있습니다. 이 도장에요, 이 적당한 보건동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써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봉투지에 있습니다. 이 봉투지에 있는 이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생명을 즐길 수 있었고요. 찾아서 읽어보시고 가족들이 자꾸 이 얘기를 주변이 바꿔는 나오는 것이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십니다. 여기가 재밌었어요.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여기 얘기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수님 고맙습니다. 아주 2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인데 이게 종수께서 언제 가시더라고요. 이게 이 추월 한수지 우리 집이라면 이걸 절대 못 겁니다. 그러나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우리 태계 후손이 지은 게 아니고 제자 후손들이 주도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걸 감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쪽에 산남 권리 그는 조현파는 산남은 우리 영남을 뜻하지 않습니까? 권리는 중국 산동성의 곡부에 있는 공자의 고향 마을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남의 공자 고향과 같은 곳이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 공자가 유학을 일으킨 분 아닙니까? 그분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고정은 중국 무이산의 주자 태계 선생의 공부의 시초는 주자였다고 저희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동 우리나라의 주자와 같은 분의 또 비견을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한 현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집이 추월 한수정이 태계 후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판도 감히 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년상 갈 때까지 모두 못 보죠. 저 모셔주죠. 남을 괴롭힌다든지 남을 시기 질투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무불경 모든 것을 공경해라. 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 물이 좀 적네. 저쪽에서 여기 예, 그 먹는 거. 예. 더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부드려. 뭐 해는 몰라빈다. 이런 거 아니 골고루 다 묻혀야 됩니다. 골고루 묻히셔야 됩니다. 그 실만 많은 예. 친구가 할아버지가 썼다 그랬던 뭔 얘기 몰라빈네. 이거 예.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된다. 여자들 말씀이 5번, 6번, 5번도 있었어요. 친구한테. 이게 또 뭐 큰 공부가. 자, 그럼 우리 옆에 지도위원님들은 종이 날 때 위에 잡아주세요. 예. 네. 바로 놓으시겠다. 또 위에. 발언하면 되겠지.
더 여기. 요거는 뭐지? 말라버렸다, 그지? 네, 금방 말랐는데요. 마른다. 그러니까 뭔지 알고 뭔지 몰랐겠네. 맹물로 제가 핀. 저는 붙여볼랍니다. 되나? 그렇게 했나? 자, 여기 한 번 더. 다 했다 거기보다 여기 한 번 더 위에. 떼고, 그건 떼고. 여기 한 번 더. 사고 몰랐겠네. 그래. 자, 이런 손 갖고 자, 가보이소. 자, 밑에 잡으세요. 밑에 딱 잡으세요. 바로. 아, 여기 끝에 딱 잡고. 요 가해 여기 오케이. 됐습니다. 두분 이제 씹으면 롤러 가지고 두 한 잔씩 밀어 있어. 두번 씹으면 밀어도 되나? 위에 한 잔씩. 가해를 딱 비웠어. 차례. 다 말랐겠네. 요 몰랐겠는 가해까지 건데. 한대 딱 넣고. 근데 그게 먹이 안 묻어서 그러니까 시간 나면 야. 글자마다 잘 골고루 읽으시면 여기 혹 있는 먹물이 아까보다 많이 못 치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글씨가 좀 나오면 이 가운데 것도 밀어보시고 말랐어. 이렇게 말랐어. 떼보세요. 약하죠. 일단 말랐어요. 말랐어. 또 밑에 거 씹었지. 요 가해 여기 없습니다. 빨리 씹었지. 그런데 이거 요 하고 요 사진 찍겸 해갖고 한다 해서 관리가 문제거든요. 연못이 바로 지금 물 새끼거든요. 다니니까 계제네 계제. 우선 저 택지 잡을 때 우선 가는 길입니다. 오늘 길은 아침에 가긴 좀 그렇습니다. 예, 지름길은 아니네. 도로가 선생님 처음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출신이 그래서 그리고 어제 그 안내판 보니까 몇 사람이 얼려서 했다가 그러던데 저는 듣기로는 한 제자분이 입학할 때 근데 20대였어요. 뭐 어떻게 그 대우 그 대단한 물이 차. 아, 촉감이 다르네. 공도 있다 이거. 얘가 또 그런 거 있고. 그 나무가 저 아래 있다.
뜨거우니까 꽃 안에서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 어휴, 여기 다 탔다 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저기 다 탔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두 분이 빠지시다 가네. 야, 보무도 당당하게 올라오시는 의령문화원 회원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나라 힘. 계단 11층 높이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왔으니까 인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태계 묘소입니다. 여기 약간 숙입니다. 평신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 우리 선배님 그 햇빛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햇빛 들어. 계단도 가파르고 또 높은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 묘석까지 올라온 이유가 태계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그분이 일관되게 사셨던 그 모습을 돌아가신 묘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태계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이 묘소 앞에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삶을 통해서 남겼던 흔적 자치, 이가 우리 후대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 점을 이 묘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비님들이 보시기에 이 묘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까? 뭐 한 중간쯤 작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적정하다. 좀 크다고 생각되고 뭐 중간 크기다. 어르신이 주고 있어. 태계 선생은 돌아가실 때 정이품은 이조판서, 뭐 애조판서, 판서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보셨죠, 그죠? 계급의 판서, 정이품입니다. 68의 대제학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이품, 이조판서, 정이품, 그 다음에 우찬성, 우찬성은 종일품입니다. 종일품. 우찬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같으면은 국무총리하고 장관 사이에 부총리급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우찬성입니다. 종일품입니다. 정이품보다도 반단계 높으면은 종일품이 됩니다. 정일품과 종일품은 0.5 차입니다. 정과 종은 0.5 차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68에 정이품, 종일품 그런 벼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 법제서 경국대전입니다. 그 경국대전 안에 무덤, 묘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은
태계 선생은 정이품이었기에 요 묘의 크기가 현재 크기보다도 5배가 커요. 5배. 그리고 이 크기도 태계 선생이 남긴 유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태계 선생은 돌아가시기 4일 전에 구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꿈과 살을 상소를 올립니다. 임금이 받아봤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고 다시 회장으로 치르라고 임금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때 막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 태계 선생 같은 사람을 예장으로 치르지 않으면은 다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을 예장으로 치를 것이냐. 안 된다. 예장으로 치르고. 이렇게 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예장으로 치릅니다. 예장으로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비석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장으로 치르다 보니까 유밀가도 씁니다. 이렇게 예장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때 태계 선생의 유언대로 예장이 치루어지지 않고 이 장례 문화가 간소화됐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장례 문화가 지금 매우 간소화됐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온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예장을 치르니까 여기 문인석, 그분이 문인이잖아요, 그죠? 문관. 우리가 양반사지. 양반 뜻이 이렇습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문반이 있었고, 문반이 뭡니까?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왼쪽에는 무반, 할, 칼, 무인들, 장군. 문반, 무반. 합치면 뭡니까? 반이 양쪽에 있죠? 양반. 그게 양반입니다, 양반. 양쪽에 반이 있다, 양반. 문반과 무반이 있었다, 양반. 이제 이해가 됐지? 양반 뜻은. 자, 그렇게 이제 예장을 치르니까 여기 문인석도 섰고 비석도 섰습니다. 비석도 서고. 나중에 여기 보면은 요 비석이 보통 보면 우리 산속에 가면은 요 앞에 이렇게 비석이 안 서 있으면 그죠? 그 비석이 딱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 있고 옛날에 조선시대 벼슬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비석 제일 앞머리에 벼슬이 붙습니다. 태계 선생은 돌아가실 때 임금께서 벼슬을 주셨는데 그 벼슬이 영의정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는 벼슬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돌아가신 후에 내리는 벼슬 추정. 영의정으로 추정하셨습니다. 벼슬이 없습니다. 차마 이 비를 세울 때 태계 선생은 유언 하나는 들어줘야 되겠다. 태계 선생은 벼슬도 쓰지 말고 태도 많은 진성이공 지묘 그것만 조그마한 빗돌에다가 딱 얹어놓고 해라 했는데 이렇게 세우니까 자기들도 미안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앞에 벼슬이 없습니다. 영의정 태도 많은 이래 돼야 되는데 벼슬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태계 선생이 이 무덤을 쓸 때 만난 사람 중에 고봉기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사장님 강의에도 나왔습니다. 이 고봉기대성이라는 친구는 태계 선생하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26살이나 차이 났습니다. 자기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 고봉 기대성이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 광산이라는 곳이고 태계 선생은 여기 안동입니다. 나이도 26살 차이. 그 다음에 벼슬도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 고봉 기대성이는 갓 지금 같으면 사무관 5급 사무관 시험을 쳐가지고 갓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태계 선생은 당시에 대사성 오늘날 서울대학교 총장 정삼품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임금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이 태계 선생이었어요. 이런 또 생각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문에 대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 되고 비문을 받지 마라. 이유는 혹시 고봉 기대성이가 비문을 쓸까 싶어서 태계 선생은 미리 알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봉 기대성이가 내 비문을 쓸까 싶어 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비문 받지 마라. 내가 96자 자명을 적어 놓았으니까 그걸 비에다가 새겨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서 태계 선생 비문을 누구에게 쓰게 만드느냐. 임금이 고봉 기대성이 보고 쓰라고 합니다. 참 아이니컬하죠, 그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봉 기대성과 태계 선생은 학문적인 견해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 발단이 이 두 어른의 학문에 대한 그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은 발단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글입니다. 사단발어리 칠정발어리 어기. 이 글을 추만이라는 분이 이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천명도회라고 했는데 이 글을 써가지고 태계 선생에게 딱 보냈어. 이 추만 씨가 태계 선생이 이 글을 보고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쳐줬느냐? 사단발 지발 칠정기 지발 이렇게 딱 고쳐줬어. 이렇게 딱 고쳐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처음에는 사단은 이에 근원하고 칠정은 기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추만 선생이 썼는데 태계 선생이 이렇게 고쳐줍니다. 사단은 이의 바람이요 칠정은 기의 바람이다. 이렇게 딱 고쳐주니까 이 글을 누가 봤느냐? 고봉 기대성이가 봤습니다. 26살 먹는 고봉 기대성이가 부르고 선생님 그 말이 맞습니까? 그거 틀리지 않습니까? 새카만 정삼품을 보고 이제 갓 과거 시험에 들어온 친구가 그 말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성균관 대사성을 하시는 분 보고 그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태계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고봉 기대성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26살 먹는 고봉 기대성에게 최고의 존칭 공께서는 공이라는 칭호를 주고 자기를 뭐라 그랬냐? 이 황이지 않습니까? 저 황은 자기를 최대한 낮춥니다. 상대방을 그 젊은 친구를 최대한 높입니다. 이래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무려 117통을. 이 117통을 주고받으면서 태계 선생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그 어린 기대성을 최대한 높입니다. 이러니까 편지를 받을 때마다 고봉 기대성이는 태계 선생의 인품과 학식에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편지 한 통이 주고받는 글자가 몇 자였냐면 최고 많을 때는 14,000자. 14,000자. 우리 천전문 책에 그 한자가 몇 자 있습니까? 1000자 있습니다. 책이 이만하면 천전문. 편지 한 통에 14,000자라고 하면은 이 책입니다. 책. 논문이겠죠. 그죠? 논문. 자기의 생각을 학문을 생각을 조리게 해가지고 14,000자, 어떤 데는 7,000자, 짧은 거는 7,000, 8,000자 뭐 이래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았어요. 117통이나. 그 과정에서 고봉 기대성과 태계 선생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조 임금이 태계 선생이 이제 68의 후반기에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선조가 당신이 가고 나면은 당신 뒤를 이을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선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태계 선생은 그 많은 제자 중에 자기와 무려 8년간 논쟁을 벌였던 고봉 기대성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통유입니다. 통유. 유학에 굉장히 막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통유라고 칭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또 고봉 기대성은 선조 임금에게 뭐라고 말하냐. 태계 선생은 선현, 여기 나오는 선현은 앞으로 지나간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구냐? 공자, 맹자, 주자. 이런 선현과 견주어도 어떤 사람을 먼저 앞세울지 모를 정도로 유학에 너무너무 학문이 깊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문을 딱 썼습니다. 이제 비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봉 기대성이가. 제일 첫머리에 뭐가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태계 선생은 음력으로 12월 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그러니까 69대입니다. 윤경 4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연호가 윤경이었습니다.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윤경 4년 태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태계 선생이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습니다. 녹을. 봉급이죠. 그죠? 자기는 몸이 아파서 도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녹은 내려옵니다. 봉급은 내려옵니다. 너무 미안해서 3월에 임금에게 사직서를 올립니다. 내가 몸도 아픈 내가 이렇게 녹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임금 시사 나의 벼슬을 이래 잘라주세요. 올립니다. 임금이 허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10월달 가을에 또다시 치사를 해달라고 또 올립니다. 또 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돌아가셔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비문 제일 앞에 적습니다. 태계 선생은 돌아가신 그 해에 2번이나 임금에게 사직서를 냈지만은 임금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태계 선생은 나라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셨고 나라는 태계 선생을 끝까지 안고 필요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즉 나라도 태계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도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게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태계 선생이 유언에
만약에 고봉 기대성이가 비문을 쓰면은 사실에도 없었던 이런 일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아 가지고 비문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고봉 기대성이한테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장항무실지사 이런 글을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고봉 기대성이가 또 비문을 쓰지 않습니까? 고봉 기대성이가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고봉 기대성이가 쓰면은 장항무실지사 내가 없는 것도 막 찌내 가지고 막 부풀릴 거다. 그러니까 절대 기대성이한테는 받지 마라 했겠는데 고봉 기대성이가 썼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비문에다가 옮깁니다. 여기서 고봉 기대성의 참 그 선생의 대단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그 내용도 그대로 비문에 옮깁니다. 그리고 고봉 기대성이가 비문에 못다 쓴 거는 자기의 문집에다가 다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면은 산도 무너지고 돌도 무너진다. 그러나 나는 안다. 선생의 이름은 여천지 이병구라. 온 천지에 오랫동안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글로 써가지고 태계 선생 돌아가시고 난 30년 뒤에 요만한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묘속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지죠. 처음에는 저 못된 놈이 새카만 놈이 어디 대사성 최고의 학자 앞에 자기의 주장을 그것도 거침없이 하는가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거친 항의를 받아들인 태계 선생의 그 훌륭한 모습, 훌륭한 공, 저황 이러면서 이런 것을 편지를 주고받는 걸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지 요 묘에서 한번 새삼 생각하려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진성이공 지묘 진성이십니다. 만은 늙음하게 물러났다. 어디로? 태도 도산으로. 어제 요 도자 우리 도산서당 이제 도산 물러났다. 진성이시 여기에 있는 거 요게 자명 96자의 자명입니다. 자기가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지어놓았던 시를 자명이고 뒤에는 고봉 기대성이가 쓴 비문이 예, 쫙 적혀 있습니다. 유언대로 했네. 예, 여기 원래는 여기에 벼슬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벼슬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새로 한 거거든요. 예, 요거는 한 무너져 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요 위에 돌은 예, 그대로 예, 여기는 막 이제 오래돼 가지고 다막 이제 부식이 돼 가지고 요거는 새로 생기고. 예. 요거는 옛날 그대로. 그대로. 받아가고. 여기는 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태계 선생님 묘소가 있으면 밑에 아들이나 뭐 자기 부인이나 이런 사람 묘소가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 묘소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의 또 스토리가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태계 선생이 1570년, 태계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0년을 사셨습니다. 음력으로 12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나라에서 예장으로 해라 하니까 가묘 3개월간 가묘를 했다가 예장을 치르는 기간해가지고 무려 약 한 1년 정도 치렀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태계 선생이 돌아가신 상중에 이 며느리가 돌아가셨어요. 이 며느리는 평소에 아주 몸이 약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며느리와 태계 선생은 며느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제 오늘 아직 며느리. 자, 시아버지 생신이다 하는 며느리가 버선이나 이런 것을 키워서 시아버님께 보내면 당연히 그래 우리 며느리가 버선 키워서 보내줬네 이렇게 할 것도 편지를 쓰거나 반드시 핏이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보답으로 보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너도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것을 버선을 만드느냐고 얼마나 수고 많은데 편지를 써가지고 또 아버지 옷을 또 지어서 보내오면 또 거기에 맞는 편지를 적어서 하늘을 사든 를 모셔야 할 때도 불구하고 못 모시는 그 죄로 항상 죄책감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태계 선생님 상중에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님에게 효도를 못했다. 내가 죽어서라도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묘 밑에다가 내 무덤을 써다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묘가 썼어요. 이 가족 간에 얼마나 끈끈한 정이었습니까? 며느리도 잘했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은 모든 여인들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하녀까지 인간 존중, 겸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거 지금 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래돼가지고 공분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것을 저 위에 태계묘하고 서울에 있는 도시 개발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보고 아이고 이 며느리 뭐하고 태계묘가 너무 봉분이 막 오래돼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 어디 가면 이 국토관리 이런 쪽이 있으면 땅 고르고 뭐 이런 조성하는 거를 엄청 잘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자기들이 이거 우리가 새로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하고 싹 걷어내고 새로 싹 있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그늘도 있지만은 밑에 앞쪽에서 봐야 기적비가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육사 문학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신 이곳은 하계마을입니다. 약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하계마을은 태계선생 후손 100여 호가 이 주위에 있었는데 1976년 안동댐이 지금 저쪽에 물이 빠진 흔적이 보이는 저쪽까지 물이 차올라와서 그때 다 이주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20여 호만 남아있는 선비의 고장 마을이고 독립운동의 마을이고 그래서 이 하계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의 선비들은 평소에는 선비들이니까 책을 읽고 자기를 수양을 해서 나라를 경영할 능력을 길렀고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시고. 오늘로 들어오십시오. 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수임번호 첫 번째가 264, 264가 아니고 64.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한자로 264.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에서 배우거나 말을 할 때 264, 264, 644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본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육사 선생의 본명 이원록입니다. 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저쪽에 기와집 지붕 보이죠? 저기가 육부단입니다. 여섯 성지의 위해를 기리기 위한 교구단. 그 앞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여섯 형제가 유당 앞에서 제가 여섯 명의 이름을 성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31일에 육사 선생의 탄신 100주년 2004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이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졌다는 거죠. 2004년 7월 31일에 육사 선생 탄신 100주년 감옥에 투옥된 지 40주년 만에 육사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자 여기에 육사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육사 선생은 대개 선생의 1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선생 집안입니다. 조금 전에 가게마을에서 계셨던 분들 전부 대개 선생 구성도입니다. 육사 선생도 대개 선생 구성입니다. 우리는 왜 이 육사 선생을 기억하고 이렇게 추모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여러분 지금 건도현 선배님은 유튜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육사 선생은 시인이잖아요. 여기 혹시 시인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사 선생은 특별히 무슨 시인이라고요? 민족 시인이라고. 육사 선생을 보고 그냥 시인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 혹시 들어보신 여러 시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육사 선생은 민족 시인이다. 왜? 의병활동, 동군동, 선비정신을 일깨워오신 분이기 때문에 민족 시인이다. 육사 선생의 시 중에 중학생 교재에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청포도라는 시가 실렸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실 때 저쪽에 보면은 청포도 시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청포도 시비가 씌워져 있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청포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광야는 비가 또 이쪽에 있는 거 있습니다. 대학교 교재에 절정이라는 시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초는 제외하고 중고 대학에 시가 실릴 정도의 시인이라면 민족 시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개 선생은 육사 선생은 대개 선생의 선비 정신을 기려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신 분이 육사 선생이고 육사 선생은 총으로 칼로 창으로 일본과 싸운 것이 아니죠. 뭐로요? 글로 싸운. 펜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섯 형제가 우애가 깊었기 때문에 서로 일본 헌병한테 잡혀갈 때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형제가 우애가 깊었다고 해서 유구당을 건축한 거니까 나중에 그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보고 느껴야 될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유롭게 또 관람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고